침체가 오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익이 빠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3분기까지 미국의 이익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꽤 빠져 내려왔잖아요.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도 너무 그 전에 많이 올라왔으면 그다음에 앞으로가 걱정이 되면 일단은 시장은 1차적으로 소위 멀티플 조정이라고 그러죠. 거기 한번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침체에 진짜 진입을 하고 나면 기업들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침체와 동반이 되면 적어도 30% 이상. 네. 지난 20년 안에는 사실은 동시에 동반됐을 때는 거의 한 50%가 조정을 고점 대비 받아왔다는 것들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네, 아주 열정적인 분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방송 시간들 만들어주시는 네. 한화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셀 사이드에서 바이 사이드로 가셨네, 그죠? 네. 아, 이제 증권회사에서 자산운용사를 갔다니까. 네. 돈을 잘 또 운용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 요즘 이제 자금 운용하실 때 물론 이제 여러 얘기 해주시겠습니다만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요즘은? 제 입장에서는 네. 고객이 뭘 생각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운용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리고 돈의 성격, 네. 근데 돈이 얼마 정도 어떤 형태로 어느 기간 동안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실 때는 뭘 제일 먼저 보세요? 운용을 하실 때. 현재의 상황 금리 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용 담당자는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회사의 운용사의 그러한 투자 철학에 맞춰서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고객과 약속한 대로 움직여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주로 이제 펀드 매니저 운용 조직과 이제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 조율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자, 어쨌든 그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미국 페드의 어떤 그 정책이 갖는 함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다시 긴축이 유지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피봇은 물론이거니와 뭐 완화되는 시점도 오늘 뉴스 보니까 내년 1분기까지 50bp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아마 파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내내 투자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동시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투자자들은 올해 마음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좋은 것들 위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연준은 크게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가장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7월 달에도 한번 그랬고 지금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에도 그랬고 결국은 한 달의 그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서 일종의 약간의 이제 김치국물 마시는 그런 느낌의 사실은 해석을 하면서 자산 시장에서 리액션을 강하게 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것을 너무 이제 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반등 국면이 연준에서 보기엔 너무 나간 반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냐, 그러니까 변화의 조짐은 있으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연준이 원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냐에 대해서는 파월이 전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차트를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그러한 인플레이션의 그러한 역사에서 한번 교훈을 갖고 연준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보시죠. 차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차트를 잡고 왔는데 여기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만든 차트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1920년부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사례들을 갖고 온 건데요. 여기
총 318개의 observation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게 헤드라인 CPI가 8%를 넘어섰던 그런 사례가 1920년도부터니까 한 90년, 약 100년 정도 되는 거죠. 100년 동안 318번이 있었는데 이 보시면 요 하늘색 선의 위와 아래는 이것이 최상단 이만큼 움직였고 요 아래가 최하단입니다. 그리고 요 짙은 파란색 선이 평균적인 흐름이고요. 보면은 8%를 뚫고 나면 보통 더 오버슈팅을 좀 더 한 다음에 이것이 8% 최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데 대충 얼마 걸리냐. 밑에가 이게 먼스입니다. 한 60개월. 그럼 한 5년 정도. 인플레이션이. 예, 인플레이션이. CPI가. 예,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대략 한 10%가 넘거든요. 예. 이것이 한 절반, 한 5%까지 내려오는데 한 5년 걸리더라. 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전 세계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도 많이 섞여 있으니까 혹시 이거 다 신흥국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1970년도부터 DM 선진국들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똑같은 레벨로 이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점선을 찍어 놓은 게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추정치들입니다. 아주 동상이몽이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너무 희망적이네. 네, 이제 이걸 이제 요걸 이제 그래서 왜 연준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는데 계속 뭔가 보면은 찜찜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대하면서 인플레이션만 때려잡다 보면은 경기가 침체 심화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다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고. 근데 저거를 조금 그 왼쪽에 그 차트를 보면은 커런트 US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그 떨어질 때도 좀 급락을 할 거다라고 추론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 가격에 대입해 보면.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커머디티스러운 또는 구스 재화 쪽의 가격 자체가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최근에 꺾이니까 이제 이런 걸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특히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지금 소위 그러니까 구스 앤 서비스에서 구스는 이미 많이 꺾이고 있고 재화. 중고차 같은 거 뭐 이런 건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그건 다행스럽죠. 근데 다만 이것이 서비스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월요일 날 나왔던 ISM 서비스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확장 국면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울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체 소비가 GDP 한 70%고 거기에 또 한 70%가 이 서비스 쪽.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게 다 임금과 관련된 거라서 그 얘기는 서비스가 강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파월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임금 상승률을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준이 여전히 좀 매파적으로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고용이 뭐 어쨌든 현재 뭐 조금의 변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제 오늘도 이제 빠진 게 이제 고용이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뭐 이제 슬슬 이제 리세션을 반영한 레이오프가 나온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경기 관련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완전 고용 수준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보는 고용들은 보시면은 상당히 그 소위 고임금 인력들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또 그다음에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쪽 상당히 돈을 많이 받는 소위 하이엔드 쪽 상당히 그분들이 지금 빠져 이제 아웃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저 밑에 저임금 쪽은 사람이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계속
임금이 지금 상당 기간 높게 한 7%대 이상의 YY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차트를 또 하나 갖고 왔는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정도 수준의 그 인력이 필요한데 급락을 한번 했다가 지금 일을 할 사람들의 차이가 지금 대략 한 350만 명 정도 좀 모자란다라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이걸 주로 어디에서 다 갖고 왔었냐면 데려왔었냐면 주로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렇죠. 트럼프 때부터 막았고 코로나로 또 막히고 완전 막혔죠. 예, 이것이 이제 전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 그래서 여기서 한 200만 정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라고 파월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또 많이 사망자가 나왔죠. 1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측에 요 차트를 늘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게 이제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구인 를 밑에 구직 실업자들이겠죠. 두 개로 나눈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떨어져 있긴 했지만 1.7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업자당 지금 열려 있는 일자리가 거의 두 자리 가까운 거거든요. 구직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구인이. 부인이 여전히 그러니까 골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로 이제 서비스 저 아래쪽에 그런 자리 쪽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겠다. 이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퇴직률입니다. 이제 The Great Resignation을 해서 이제 대퇴사의 시대다. 은퇴하는 거죠. 다 은퇴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벌고 오래 다니려고 했는데 허무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살고 봐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맞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퇴사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지금 보시면 퇴직률이 보시면 아까 비슷하게 조금 빠지긴 했지만 과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 참여율들 보통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특히 미국같이 주급인 데들은 돈 좀 벌면 놀러 갈 수도 있고 회사를 빠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어느 연배가 넘어가면은 꾸준히 열심히 잘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특히 그래서 미국에서도 50세 이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55세 이상 노동의 참여율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계신 거죠. 이것이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고 특히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재정 정책을 통해 갖고 실제로 소위 돈을 실제로 개인 주머니에다 다 꽂아줬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그러한 소비 수준으로 지속돼서 이것이 다 소비가 되려면 대략 한 지금부터 한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전히 올해 지날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간에 이 일이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서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꺾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용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연준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이제 시장이 되게 환호했던 게 75bp를 3번 역대급으로 인상을 했다가 12월 달부터는 50bp를 낮춘 거에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가면은 하반기나 빠르면은 뭐 2, 4분기부터는 금리 상승을 멈추고 이제 그다음부터 내릴 거다. 뭐 이런 기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차트를 제가 이제 사실은 갖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러길 원하는 거죠. 더 올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리는 게 늦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에 더 올릴 수 있고 내리는 것도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래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선택을 강요하지만 둘 다르잖아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요? 이제 보시면 이게 되게 장기 차트인데 1960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차트입니다. 연준이 보는 거는 사실 CPI보다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죠. 그렇죠. 예, PC인데 핵심이란 건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 겁니다. 보시면 붉은색 선이 지금 보시면 1970년대 80년대 수준까지 좀 올라와서 살짝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5%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지금 밑에 기준금리는 지금 4%였고 이번에 올라가면 4.5가 되겠죠. 50bp 올리면.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의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상태예요. 근데 이 1910년도 이후 이거 보시면은 2008년도 이후에 QE가 있었던 지난 10여 년을 제외한 과거 전체를 보시면 항상 붉은색 선보다 파란색 선 연준의 기준금리가 늘 더 높아왔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소위 그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야만 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월이 늘 얘기하는 걸 잘 돌이켜 보시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있겠다. 최고점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5% 언더를 좀 생각을 하지만 5% 이상 그래서 조금 과격한 분들은 6%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최고점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려오는 시점은 일단은 상당 기간 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아래로 잡힐 때까지 유지를 해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피봇을 내리는 걸로 생각한다면 피봇은 내년에 안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그냥 최고점 수준에서 멈추고 옆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뭐 우리가 한간에 얘기하는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전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봐야 한 3분기나 돼서. 네네네. 그것도 이제 가봐야 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혀야만.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이제 연준이 원래 타깃하는 것은 평균 2%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와요. 야, 2%대가 뭐 언제 때부터 고리짝 때부터 2%냐? 네네. 이런 상황이 되면 타겟팅한 인플레이션 그 맨데이트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그냥 한 3%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계신데 네. 왜냐하면 그게 거꾸로 말하면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꾸 잡아야 되는 게 앞에 기대자가 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것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상 그 소위 그 예외 없는 원칙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폴 볼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 이때 뭐 거의 20%까지 끌어올렸었던 것이 그 소위 기대를 애초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런 강경을 보였거든요. 3% 하나 뭐 조삼모사다 이거지. 그걸 해갖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잠재로 다시 뜰 수 있는 거를 내재화 시킨 상태에서 그냥 미봉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던 걸 다시 돌이켜 보시면 소위 비대칭적 소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위험이랑 이거를 때려잡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위험 이 두 가지가 다 위험이지 않습니까?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둘 중에 보면은 똑같은 거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 위험이 훨씬 더 나중에 더 안 좋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잡으려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그 사이 금리를 꾸준히 올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법은 금리를 다시 내리면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넘버원 최대 고용과 지금 물가 안정이면 물가 안정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다 보시고 최대 고용이 일부 후퇴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약간 후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죠. 왜냐하면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가 일부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양책을 쓰면 되기 때문에 현 수준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는 게 목표다. 침체가 급격히 나타나는 케이스. 예를 들면 국제유가도 뭐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국제유가가 막 급락을 해버린다든지 또 예를 들면 뭐 거의 많은 기업들 뭐 잘 나가는 제조업 포함해서 이런 데를 레이오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의 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 연준의 입장에서도 야 인플레이션 계속 나중에 책임론이 물걸요. 니네 또 그렇게 해다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또 미국 경제 망쳤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지난주에 그 회견 그 대담 때 소프트 랜딩, 소프트
패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가 관리할 거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정도 앞에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플러스 그 정도 되면 이제 크레딧 이벤트라고 그래갖고 어디가 망하겠죠. 부도막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사실은 시장은 상당히 빠져있는 곤란을 겪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는 이미 자본시장은 가격이 많이 그 앞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예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때는 100% 떨어집니까?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 선행성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의 이슈.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자본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수요가 다 꺾이잖아요. 그럼 수요 꺾이면 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벤트들이 이제 신용 이벤트들이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부도나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정 수준을 한번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이제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네. 솔직히 이제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될 텐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말하는 거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10년, 2년,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2년물의 뭐 역전, 10년물 3개월의 역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오래된 차트가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필라델피아 연은이 매분기 서베이를 합니다. 전문가들 상대로. 그래서 보시면은 내년에 미국의 경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1968년도 이후에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적어도 전문가라는 미국에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무조건 침체가 온다. 그 이제 기피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피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 지금 뭐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내년도 지금 경제 성장률 한 2.4% 세계. 뭐 이것은 2009년도나 2000년도 이후에 가장 그 낮은 정도의 지금 수준. 2020년 코로나를 제외하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면 유럽은 당연히 침체로 들어가고요. 내년 하반기 뒤쪽으로 가면 미국이 이제 침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대략 그 시점은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은 제가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네. LPL 리서치라는 이제 미국의 리서치 펌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약세장이라는 거는 S&P 500이 대략 20% 정도 빠진 올해 그렇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한 17%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보통 약세장이 왔을 때 이때가 약세장이 온다고 침체가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냥 한 가격 조정 받고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세장이 왔을 때 경기 침체하고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지는 이제 그 기간과 데이터고요. 옆에 보시면은 보통 약세장이 오면 훨씬 더 하락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밑에 보시면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면 하락폭이 당연히 더 심하다. 경기 침체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마무리되는데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면은 보락 한 30% 중반 이상 2000년하고 2007년도 그때 두 번의 큰 약세장 결합됐을 때는 기억하시면 한 50%씩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침체가 지금 시장에서 앞에서 예상한 대로 정말 온다면 시장의 그 하락폭은 지금 올해 한 20% 빠진 거에서 마무리될 거냐? 그렇지는 과거의 경험은 그보다는 더 한 번 더 빠지고 끝이 난다라는 것이 이제 히스토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시장이 이제 보여준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침체를
했을 때 그 얘기는 침체가 기술적 침체야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보통 그게 이제 그 침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여기가 본 거는 미국의 공식적인 침체라는 겁니다. 네. 네, 공식적인 침체라는 거는 보통 그 말씀이 기술적이라는 게 두 분기 연속 네네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이라는 거는 미국의 전미 그 경제 거기서 얘기하는 협회에서 침체. 예. 사후적으로 여기가 이 맞습니다. 구간이 침체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를 들면 2020년도에 그때 2분기를 침체라고 그때 어나운서 했죠. 한 분기밖에 마이너스 아니었는데. 아니 그 외에 주식 시장이 뭐 2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뭐예요 주로? 그러니까 코렉션이지 코렉션. 예? 코렉션. 코렉션은 뭐예요? 조정? 예, 조정. 많이 오르면 그런 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 경기는 좋고 다 잘 되는데도 네네. 침체까지는 안 가도 20% 맞습니다.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주가만. 네, 주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네. 그렇게 빠지는 거는 뭐 침체가 올까 안 올까 이렇게 걱정이 된다든지 야, 경기가 예전만 못한데 이런 생각들로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더 빠지겠죠. 그 얘기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네. 증명된다라고 제가 이제 아까 네네. 이제 침체오면 무조건 빠지냐 여쭤보셨는데 그 데이터가 그걸 증명한다 예.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마지막 장편인데 이제 결국은 왜 그러냐 보면은 침체가 오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빠지는 거죠. 사실은 요게 이제 침체가 진입된 시점 이후에 미국의 이렇게 평균적인 지금 보시면은 기업들의 이익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네. 통상은 올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3분기까지 미국의 이익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꽤 중간중간에 상승폭은 있었지만 두 번의 상승이 있었지만 빠져 내려왔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이익이 올라가도 너무 그 전에 많이 올라왔으면 그다음에 앞으로가 걱정이 되면 일단은 시장은 1차적으로 소위 멀티플 조정이라고 그러죠. 거기 한번 조정을 받고요. 그게 1차적으로 한번 나타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침체에 진짜 진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요도 꺾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리포팅되는 이익들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침체 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 앞에서 봤듯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1차 멀티플 가격 조정, 2차 기업 이익에 따른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결국은 침체가 많이 온다면 기업의 이익이 빠지는 건 불가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사실은 일부 미국 시장이 빠졌던 게 JP 모건의 뭐 제레미 다이몬드 회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제이미 다이먼. 예. 네.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몬드 그다음에 뭐 저기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도 그랬고 지금 내년도에 이익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레이오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내년도에 침체가 오면 기업 이익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다 상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이익이 빠지는 걸 보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송 본부장님은 지금은 내년도에 있을 그 마일드하든 시리어스하든 그 침체를 지금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논리는 안 맞는다. 그럼요. 네, 아직 1막 2장이 남았다. 예, 안타깝지만 아까 데이터를 앞에서 보셨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한번 침체와 동반이 되면 적어도 30% 이상 네. 지난 20년 안에는 사실은 동시에 동반됐을 때는 거의 한 50%가 조정을 고점 대비 받아왔다는 것들은 꼭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제 주식에서 다 빼셨어요? 네. 주식에서 거의 다 빼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못 하시고. 못해요? 30%는 받았잖아요. 조정을 고점 대비하면. 30%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니 미국 기준 30%. 미국 기준 30%는 안 됩니다. 네. 거의 30% 되지 않았나요? 나스닥이? 아닙니다. 예. 한 25% 받았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왔죠. 예. 지금 바닥 대비 한 17, 8% 올라왔으니까 통상은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그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2000년도, 2002년도 사이, 2007년, 8년도 사이에 고점 대비 50% 빠지는 동안 중간에 거의 10에서 20%의 그 소위 베어마켓 랠리는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줍니다.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지금 한 3번 정도 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지. 네네. 이제 바닥 찍고 추세 반전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아직은 좀 내년도에 봐야 될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도 아직은 긴축을 멈추기 어렵고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날 침체가 기업 이익을 갉아먹을 그런 이벤트들이 아직 두 가지가 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뭐 한 2, 3분 정도 남아서 결론부터는 아직은 제가 여기 사실 나올 때도 매번 위험 관리 하셔야 된다. 제가 사실 1년 전에 말씀하셨죠. 예, 저는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를 보고 좀 위험 관리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직장을 옮기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못 모셨다. 네네. 근데 안타깝게 이제 1년 올해 이맘때쯤 왔으면은 이제 소위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는 올라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좀 위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뭘로 해요 위험 관리? 네. 위험 관리. 특별한 게 없으면 단기간에는 현금도 좋고요. 사실은 이 정도 사실 금리가 올라오면 사실은 이제는 약간 채권, 주식도 좋지만 채권 쪽에서의 금리가 충분히 높은 거를 소위 이제 그러니까 1, 2년 전으로 짧게 끊어서 사실 들고 가시는 그런 단기물 채권 쪽도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리스크는 없는 단기물 채권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가 진짜 말씀하신 그 추세 전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플런지 그러니까 확 빠지는 데가 있으면 그때 보자. 그게 올해 말 내년 초는 아닐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수 차트로는 그렇고요.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다면 사실은 계속 그 소위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이 이제 바닥이로 세워갖고 이제 막 소위 몰빵하시고 뭐 이런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자주 좀 와주세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장관을 갖고 계셨어요. 기억나시잖아. 2021년도 여름까지 그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아니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 좋다고 하는 사람 얘기만 김한님 박사님 안 좋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도발하다가 이 꼴이 됐잖니. 그래서 자주 좀 모실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송재경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